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는 44번 프린트에서요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42번 프린트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죠? 네, 1920년대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192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1920년대 일본은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죠? 네, 양의 탈을 쓴 늑대, 바로 문화 통치로 다스렸어요. 경제적으로는요, 네, 산미 증식 계획과 회사령 폐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렸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뭘 공부할까? 우리가 1920년대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뭘 배워야죠? 그렇죠. 1920년대 그러한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식민 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저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1920년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은 국내와 국외에 나누어 봐야 한다고 했죠. 이번 시간에 1920년대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20년대 국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1920년대 일본은 무슨 통치를 시행했죠? 문화 통치를 시행합니다. 자, 이 문화 통치는 비록 그 본질이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친일파를 길러내겠다는 거였지만 겉으로나마 형식적으로 우리 민족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서 부분적인 자유를 허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된 신문도 등장하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약간이나마 숨통이 트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활발한 민중운동, 대중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왜냐? 3.1운동 결과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죠. 지식인들의 통제가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지식인들이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 역사의 독립운동의 주인공이구나 라고 하는 걸 3.1운동으로 깨닫고, 그래서 3.1운동 이후 20년대부터는 노동, 농민, 학생운동 같은 일반 민중, 대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가 서로 겹치는 거야. 3.1운동 이후에 민중들도 자신감을 얻었고 일본이 문화통치로 약간이나마 숨통을 틔웠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에는 노동, 농민, 학생운동,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20년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네, 사회주의.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1920년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보급됩니다. 이 사회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1920년대 우리 국내 독립운동, 민족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뭐랑 뭐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예요. 뭐라고요? 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독립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비교하기 전에요, 일단 이 둘의 공통점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다 무엇을 위해 나온 거죠? 맞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방법, 민족운동으로 나온 거예요. 당연히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목적은 뭐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독립이에요, 여러분들.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그 목적은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독립이라고 하는 대전제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바로 이 민족, 어디까지를 우리 민족, 우리 편으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우리 편의 범위 설정, 민족의 범위 설정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자, 민족주의는 누구를 우리 민족으로 생각을 했느냐? 한국인의 피만 흐른다면 누구나 우리 민족이다. 즉,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돈이 많건 적건, 인간성이 좋건 나쁘건, 싸가지가 있건 없건 모두 한국인의 피만 흐른다면 우리 민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 농민, 지주, 자본가 모두 다 한국인의 피만 흐른다면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이 단결하여 독립을 위해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에 반해 사회주의는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야 한다. 근데 어디까지를 우리 민족, 우리 편으로 볼 것이냐? 사회주의는 노동자랑 농민만이 우리 민족, 우리 친구, 우리 편이라고 봤어요. 자, 민족주의에 비해서 누가 제외되어 있죠? 네, 지주와 자본가가 제외되어 있죠, 여러분들. 사회주의는
지주란 자본가는 우리 편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타도해야 되는,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느냐? 이런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중시하는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자, 민족주의는 무엇을 중시하느냐? 바로 실력을 중시합니다. 자, 민족주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가진 바 능력, 실력이 다르다. 그리고 사람은 그 가진 바 실력에 따라서 차별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실력에 따른 차별 대우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능력 있고 똑똑하고 노력을 해서 실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노력 안 하고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사람이 대학 제대로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얻고 못 사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노력한 만큼, 능력 있는 만큼 자기 노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차별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실력에 따른 차별이 정당하다 생각하는 민족주의는, 이런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지주란 자본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롤모델 아닌가요? 노력했으니까, 실력 있으니까 저만한 위치에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민족주의는 지주란 자본가를 적대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롤모델로 삼고서 우리 민족의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뭘 중시하느냐? 민족주의가 실력을 중시한다면 사회주의는 평등을 중시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말합니다. 실력에 따른 차별은 말도 안 된다. 왜 인간이 실력에 따라 차별받아야 되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모두가 평등한 지위 아래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얘들아,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면, 모든 인간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려면, 경제적인 평등을 누리려면 특정한 개인이 돈과 토지를 독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그럼 평등이 깨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런 평등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죠. 돈과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존재. 그게 누구죠? 그죠? 그게 지주란 자본가예요, 여러분들. 이 지주란 자본가는 돈과 토지를 독점하고 평등을 깨트리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이걸 평등하게 만들려면, 그죠? 지주란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는 돈과 토지를 우리 같은 노동자, 농민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나누어 가져서 n분의 1로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겠죠. 그죠? 그래야 평등해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지주란 자본가들이 우리가 찾아가서 경제적인 평등을 위해, 평등한 사회를 위해 당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돈과 토지를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주란 자본가가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돈과 토지를 나누어 주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네? 말로 안 되면 폭력으로, 투쟁으로 싸워서라도 지주란 자본가를 물리치고 그들의 뚝배기를 깨서라도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돈과 토지를 우리 노동자, 농민이 모두 골고루 평등하게 n분의 1에서 나눠 가진 다음에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자, 나오죠? 지주 자본가를 타도해서 노동자, 농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차이. 자, 그럼 일단 사회주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럼 들어오게 됐느냐? 이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마르크스가 만든 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은요,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결과 최초의 사회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던 러시아를 이끌던 사람은 레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레닌이 민족 자결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아까 말했죠. 노동자,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얘들은 민족을 구분할 때 핏줄로 구분하지 않아요. 바로 계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이라도 지주랑 자본가는 우리 편이 아니야. 반대로 일본인의 피가 흐른다고 해도 그 사람의 계급이 노동자, 농민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피가 아니라 너가 노동자냐 농민이냐, 너가 어느 계급,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모토가 뭐예요? 전 세계 노동자들이요, 단결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 레닌은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피압박 민족, 이 식민지 국가,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 식민지 국가의 노동자 농민들을 해방시켜주겠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 농민들이 평등한 지위를 누릴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이 약소민족, 식민지 국가의 정치적인 독립을 주장을 합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식민지 국가의 노동자 농민의 해방을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게 사회주의 이념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적어놨죠.
사회주의는 이러한 노동자 농민의 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지주자본가를 타도하려다 보니까 이들은 계급해방, 핏줄이 아닌 계급해방, 전 세계 모든 노동자 농민이 우리의 동지들이고 전 세계 모든 노동자 농민들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에서도 다른 나라의 노동자 농민 민족운동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코민테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코민테른이라는 건 체크해두세요. 한국사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코민테른은 국제공산당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억압받는 노동자 농민들의 해방을 도와주기 위해, 노동자 농민의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 만든 국제공산당 조직입니다. 이 코민테른이 이제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 노동농민 운동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코민테른이 각국의 반제국주의 노동운동,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런 러시아의 민족 자결의 원칙, 코민테른의 결성, 도와주겠다는 이런 코민테른의 약속, 이런 게 누구한테 매력적으로 들릴까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식민지 국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식민지 국가를 중심으로 20년대에 사회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러시아에서 1922년에 극동 인민대표회의라는 걸 열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극동, 이 동아시아 지방의 모든 인민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여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한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널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회의를 연 거예요. 이 회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때 되게 좀 가슴 뭉클한 사진이 이 레닌이 막 앞에서 연설하고 있거든. 근데 그 앞에 우리나라 대표들 이동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그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연설을 듣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를 관심을 가졌을까? 간단해요. 도와준다 그러니까.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 이들은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사회주의라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빨갱이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때만 해도 사회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시 우리나라 사회주의 대표인 이동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마르크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썼다는 공산당 선언 읽어보지도 않았다. 근데 내가 왜 사회주의를 믿느냐? 우리의 독립을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그 이유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노동자 농민의 평등과 해방을 추구하잖아. 당연히 노동자 농민들이 살기 힘든 식민지 국가의 민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먹힐 수밖에 없고 그런 민중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도 사회주의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사회주의였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벌어지는데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조직이 되고요. 당시 조선공산당은 노동자 농민의 평등과 해방을 추구하고 그 방법은 지주자본가를 물리치자, 싸우자라고 하는 쟁의와 파업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의 단체를 결성을 하게 돼요. 노동 농민운동을 위해서.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조선 노동공제회. 근데 이거는 좀 지역적인 거고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노동자랑 농민을 통합한 조선 노농총동맹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이 노동자 농민 단체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노동자랑 농민들이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야. 규모가 커지니까 여기 노동자랑 농민을 하나로 관리할 수는 없겠다. 분리시키고 전문화, 세분화 시켜야겠다 해서 이 노농총동맹이 조선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또 제가 아래 조선 노농총동맹, 조선공산당 이런 뜻풀이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의 개념 잡히시나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공통점, 이들은 둘 다 뭘 추구한다? 독립운동을 위해 나온 사상이니까 얘들은 둘 다 독립을 추구한다.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다. 근데 차이점은 뭐죠? 어디까지를 우리 편, 우리 민족으로 볼 것이냐. 이 범위 설정이 다르다 그랬죠. 민족주의는 한국인의 피만 흐른다면 누구나 우리 민족,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잘 살건 못 살건 다 우리 민족. 그래서 지주자본가 노동자 농민이 모두 우리 민족이다. 그에 반해 사회주의는 우리 민족은 누구다? 우리 편은 누구다? 노동자 농민만이 우리 편이다. 누가 제외된다? 지주자본가는 제외다. 오히려 이 지주자본가는 뚝배기를 깨야 한다. 이런 차이가 왜 나온다? 민족주의는 실력을 중시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실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한 것이니까 지주자본가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롤모델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사회주의는 모든 인간이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하니 돈과 토지를 독점하는 지주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이 평등한 세계, 계급 해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핏줄이 아니라 계급으로 사람들을 본다겠죠. 그래서 전 세계 노동자 농민들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회주의가 러시아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특히 이 코민텔은 이런 거, 조선공산당, 코민텔은 조선공산당, 이 조선노동총동맹,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 이런 건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이게 사회주의구나라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가,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주의 볼게요. 여러분, 민족주의는 뭘 중시한다고요? 실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실력에 따른 차별이 정당하다 생각하는 이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그지?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길러야 돼? 그지?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들은 바로 우리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레포토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애국계몽운동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구국운동할 때, 나라의 주권수호운동 공부할 때 사회진화론에 기반한 애국계몽운동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 지금 그 애국계몽운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는 국권수호운동 할 때 우리가 국권수호운동의 두 가지 방향 공부했잖아. 애국계몽운동, 항일이병운동. 그 중에서 이 사회진화론에 기반한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애국계몽운동이 그 일제강점기 한일병합 이후에 실력 양성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쌤, 그럼 애국계몽운동이 한일병합 이후에 실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거면 항일의병운동은요? 항일의병운동은 국외무장투쟁,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얘들아. 애국계몽운동은 사회진화론에 기반한 애국계몽운동은 실력 양성운동으로, 항일의병운동은 국외무장투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선실력, 후독립을 추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애국계몽운동 기억 더듬어봐요. 애국계몽운동에서도 교육과 산업을 통한 실력 양성을 추구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우리가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슨 분야? 그렇지. 교육과 산업.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일단 교육부터 볼게. 실력에 따른 차별, 실력을 중시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모든 민중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통 교육일까요? 아니면 그럴 시간 없다. 일단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부터 길러내야 한다 라고 하는 능력 있는 사람 위주의 엘리트 교육, 고등교육일까요? 당연히 민족주의가 생각하는 필요로 하는 교육은 후자입니다. 언제 못하는 사람 다 키우고 있어. 뭐하러 그렇게. 일단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생각을 했어. 고등교육,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수준 높은 교육기관이 필요하죠. 가장 수준 높은 교육기관이 어디예요? 초, 중, 고, 대학이잖아, 얘들아. 지금 이 나라에 대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대학을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22년부터 24년까지. 자, 이런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온 배경은 이게 문화통치에서 일본이 발표한 2차 조선교육령이랑 관련이 있어. 2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떠올려보세요. 일본이 말했죠. 더 이상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교육적인 차별을 하지 않겠다. 차별 안 한다고 했잖아. 이제 교육적인 차별,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교육차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교육차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우리 한국인에게도 일본인과 같은 수준 높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일본이 약속해서 2차 조선교육령에서 교육차별 안 하고 조선인들에게도 수준 높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이 약속이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죠, 여러분들. 여전히
교육에 대한 차별은 심각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전히 어떤 교육 위주였죠? 네, 초보적인 초등교육, 기술교육, 식민지 교육 위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런 실력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불만을 가진 거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 교육 체발 안 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로. 근데 이게 뭐냐. 왜 여전히 우리는 이런 차별적 교육을, 기술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얘들아 생각해봐. 2차 조선교육령에서 일본이 내건 목적이 뭐였어? 1차 조선교육령이 충량한 국민 육성이었다면 2차 조선교육령은 불임을 잘 받는 실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준 높은 교육을 안 시켜주죠. 이러니까 이 실력 양성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그래? 너희가 약속을 어기고 너희가 우리한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이 스스로 우리 민족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은 뭐야? 보통 교육기관이 아니라 엘리트를 기르기 위한, 수준 높은 인재를 기르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이죠, 여러분들. 이걸 만들겠다는 거야. 그 고등교육기관이 뭐라고요? 대학이라고요. 그걸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머니해도 쇼 미더 머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 대학을 만들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벌여요. 이 모금운동을 벌였다는 것도 의외로 굉장히 잘 나오는 자료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모금운동한 독립운동이,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독립협회가 했던 독립문 건설.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성금을 받았고, 또 경제적인 구국운동, 애국개몽운동 할 때 배웠죠.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진 빚을 우리 국민들이 갚아주자. 국제보상운동. 그리고 지금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 우리 손으로 대학을 만들자 해서 이 전국적인 모금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금운동 할 때 어떤 구호가 나왔냐? 이런 구호가 나왔어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구호 되게 잘 나옵니다.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 아래 전국적 모금운동을 벌입니다. 당시 1원은 큰 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구호 아래 전국적 모금운동을 전개하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하던 단체는 어디였느냐? 바로 조선교육협회. 다른 말로는 조선교육회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상재랑 이승훈이 한민족의 교육은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만든 교육운동 단체입니다. 그리고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도 이 밀립대학 설립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전국적 모금운동, 한민족 한 사람이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조선교육협회, 조선밀립대학 기성회, 이런 건 여러분들 보통 자료로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운동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실패합니다. 일단 일본이 가만 내비두지 않고요. 일본이 철저하게 방해하고요. 또 이 모금운동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애국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참여를 해요.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전국적 모금운동이 전개될 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가뭄과 기근이 굉장히 심하게 닥쳐요. 이때 얼마나 가뭄과 기근이 심했냐면 총독부 예산의 58%가 날아갔대. 이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금운동에 참여할 일반인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 이후에는 모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해와 자연재해로 모금이 중단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일본 입장에서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언제건 또다시 제2, 제3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본이 이 대학 설립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운동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 어떻게 할까? 아예 대학을 만들어버립니다. 대학이 존재하는 순간 대학 만들자 운동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학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딱 끝내버리는 과정에서 나온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경성, 서울에 일본 제국이 만든 대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울, 경성, 한성 같은 말인데 좀 엄밀히 구분하자면 일본인들이 서울을 부르는 명칭이 경성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을 부르는 명칭이 한성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서울과 인천, 부산, 의주, 원산에 만든 철도를 우리가 뭐라 불러?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이라 부르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에 만든 임시정부는 한성정부라 부르잖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하게 된다. 여기 또 제가 2차 조선교육령에 대한 내용 설명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교육에서 실력을 기르기 위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산업에서 우리의 실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은 뭐가 있었느냐? 바로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산장려운동. 자, 물산장려운동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면 여러분의 몸에 한국인, 조선인의 피가 흐른다면 일본 물건 쓰지 말고 한국, 조선의 물건을 씁시다 라고 말하는 국산품 애용운동, 일본 상품 배척운동이에요. 노 재팬 운동이야. 유니클로 가지 말고 탑10을 가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내가 말했지. 물산장려운동은 뭘 쓰지 말고 뭘 쓰자? 일본 물건 쓰지 말고 우리 조선의 물건을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 물건을 쓰자는 이런 캠페인을 벌인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물건이 팔린다는 거야, 안 팔린다는 거야? 그래, 안 팔린다는 거야. 이런 캠페인을 벌여야 할 정도로 우리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 물건이 안 팔리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1920년대 일본은 경제적으로 뭘 폐지하죠?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회사령을 폐지한 이유는 앞에 설명드렸어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화 공업화가 되면서 일본 회사들을 본토에 묶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했다. 이 말은 허가제가 뭐로 바뀌었다?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에 좀 더 편하게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 뭐까지 폐지하려고 했죠? 네, 관세까지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마구마구 넘어오게 돼요. 여러분, 회사령이 폐지되고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한국인의 회사 설립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분명히 증가했어요. 판미증식 계획으로도 겉으로 보기엔 쌀 생산량이 증가했고 회사령도 일단 겉으로 한국인의 회사 설립은 증가했어. 근데 문제는 한국인들만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죠. 바다 건너 일본에 대기업들이 넘어오잖아. 거기다 걔들은 관세도 안 매겨. 이렇게 한국 자본과 일본 자본이 붙으면 당연히 누가 이겨요? 일본 자본이 이긴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죠. 일본 거 쓰지 말고 국산품을 씁시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이 소비자면은 뭘 쓸까요? 일본 물건과 조선 물건. 일단 가격은 조선 물건이 더 비싸. 일본 물건이 더 싸요. 일본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잖아. 거기다가 일본은 관세도 안 매겨. 그럼 품질은 일본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일본께 싸. 품질도 일본께 좋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사요? 일본 걸 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조선의 물건은 일본의 물건에 비해서 장점으로 느낄 만한 게 없어. 그죠? 이러니까 이제 뭐에 오버하는 거야? 민족 감정이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조선인이라면 일본 거 쓰지 말고 우리 물건을 써야 됩니다. 왜요? 묻겠죠? 왜 우리가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안 좋은 조선의 물건을 써야 되는 거죠?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검 절약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해서 이렇게 근검 절약한 돈으로 일본 물건을 쓰지 않고 우리 국산품을 애용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민족 자본을 보호하고 우리의 민족 자본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민족 자본을 키워줘야 되죠? 우리의 민족 자본이 보호되고 키워져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력을 기를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력을 길러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인 거야. 우리가 우리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 우리가 비싸고 품질이 안 좋지만 우리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물건을 사줘야 조선의 민족 자본, 민족 기업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실력을 길러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실력을 길러야지만 독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내건 구호가 이런 거죠. 민족 감정, 조선은 바람, 조선 것, 내 발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내세운 거야. 우리 민족 기업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이런 구호 아래 우리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장려운동을 이끈 단체가 어디냐? 바로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이 만든 조선물산장려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조선물산장려회. 자, 이 운동은 조만식이 평양에서 시작을 하고요.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이 국제보상운동은 여러분 제가 뭐랑 철저하게 비교하라 그랬죠? 맞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제가 방금 국제보상운동이라고 했나요? 아직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실은 강의를 한번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앞에. 근데 강의 마무리 단계에서 태블릿이 다운먹고 날라갔어요. 쌤이 지금 되게 멘탈이 쿠크다스여가지고 막 날라간 강의가 아른거려요. 날라간 강의를 그리워하지 말라고 타종이 울리네요. 아무튼 얘들아,
다시 한번 이 평양에서 시작해서 조선물산 장려회의 주도로 전국으로 퍼진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여러분이 뭐랑 비교해야 한다? 1907년 있었던 경제적 구국운동, 애국개몽운동에서 나왔던 국채보상운동이랑 비교해야 됩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빚을 우리 국민들이 갚자는 거였죠. 이거는 대구에서 서상돈이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집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게 된 거는 바로 시민들이 만든 국채보상운동 기성회의 홍보, 그들의 주도, 그리고 또 영국인 베델이 만든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후원과 홍보 덕분이었죠. 또 어떤 신문사가 이걸 도와주죠? 네,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해줍니다. 자, 그에 반해 물산장려운동은 시기적으로 1920년대고요.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지고요. 이게 퍼지는 과정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국채보상운동, 애국개몽운동 때 나왔던 경제적 구국운동, 국채보상운동과 1920년대에 나온 물산장려운동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물산장려운동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참여합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참여해서 실패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자나 농민들, 일반인들은 이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에 감명받았어. 맞다. 우리는 조선인이니까 우리가 조선 물건을 사서 우리 조선의 경제적인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해줬어.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 노동자나 농민들이 너도 나도 시장으로 가서 우리 조선의 물건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어. 우리 조선의 회사들, 우리 조선의 기업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로 하는 그 물건을 공급할 만한 능력이 되어야 한대요. 네, 안 됩니다. 아직 공장에서 대량 생산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그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살려는 사람 많은데 물건이 생산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죠? 일본이 이득 본다 이러면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선인들. 그 조선인들 중에서도 누가? 그치.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파는 자본가랑 상인들만 이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자본가랑 상인들의 주머니를 불려준다 라는 측면이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사회주의자들이 한 얘기야. 자, 얘들아 봐봐.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 물산장려운동은 미친 운동입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랑 농민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지주랑 자본가를 물리치자는 건데, 지금 물산장려운동은 그 노동자랑 농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타도의 대상인 이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거잖아. 이 민족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산장려운동은 이 지주랑 이 자본가랑 상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노동자나 농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본가와 상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자본가랑 상인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라고 사회주의가 비판을 합니다. 이 사회주의가 물산장려운동을 어떻게 비판했는가 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세요. 이 사회주의가 비판한 자료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족주의가 하고 있는 이 실력 양성운동, 교육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산업의 물산장려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에요. 그죠? 근데 도시도 힘들지만 어디도 굉장히 힘들까요? 그죠? 농촌도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도시 이상으로 힘들어. 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농촌에 무슨 짓을 했어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빼앗아 가버리고, 그 소유권을 빼앗기고 농민이 되었더니 경작권은 보호해야 하네? 그래, 그 경작권도 보호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이러니까 농촌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도 뺏기고 경작권도 보호해주지 않고, 거기다가 20년대 가니까 뭐도 시행해요? 산미증식계획 시행하잖아. 그러니까 10년대 토지조사 사업, 20년대 산미증식계획.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농촌이 피폐화됐어요. 그 농촌을 되살리겠다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민족주의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했던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실력을 중시하는, 실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다, 실력을 중시하는 민족주의가 보기에 정신 차리라고 아름다운 종소리죠? 지금 여러분의
선배들 그리고 과거에 이 강의를 들 과거에 여러분은 일자수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이 실력 양성을 추구하는 민족주의가 지금 농촌 계몽운동을 하는데 얘들아 이 실력을 중시하는 민족주의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농촌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일까? 우리 농민들이 뭐가 부족하다? 실력이 부족하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농촌과 농민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이나 현미증식 계획보다는 농민들 내부의 요인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의 실력을 길러주자 해서 농촌 계몽운동이 나와. 이름부터 봐봐요. 계몽.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우쳐준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농민들을 깨우치고 농민들의 실력을 길러주려면 농민들 뭐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야 될 건데 뭔가 가르칠 거면은 뭐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뭘 읽고 쓸고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뭘 가르치고 실력을 길러줄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은 거의 70% 80% 이상이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한다? 일단 농민들에게 읽고 쓸 수 있는 글부터 가르쳐줘야 한다 해서 문맹퇴치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문맹퇴치 운동. 자 그리고 그 외에 생활개선 운동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촌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문맹퇴치 운동은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일본이 허락해준 언론의 자유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 민족들의 신문, 우리말로 된 신문, 무단통치에 나왔던 우리말로 된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함께 후원을 합니다.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문맹퇴치 운동을 후원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글을 알아야 뭘 볼 수 있죠? 신문을 볼 수 있잖아. 근데 농촌에서는 신문 판매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농민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신문 안 사보거든. 그래서 신문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랑 함께했던 이 문맹퇴치 운동을 문자 보급 운동이라 불러요. 1929년부터 34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나왔던 구호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라고 하는 구호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 구호 여기서 나온 거야 얘들아. 그리고 동아일보가 했던 운동은 동아일보가 한 문맹퇴치 운동은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브나로드라는 건 러시아 말입니다. 여기 뜻 나오죠? 브나로드. 19세기 러시아 지식인들이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계몽운동으로 뜻이 뭐라고요? 민중 속으로. 그러니까 민중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뒷짐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으로, 민중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가 진행한 브나로드 운동 31년부터 34년까지 이거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라고 하는 구호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동아일보가 진행한 브나로드 운동, 조선일보가 진행한 문자보급 운동, 이런 문맹퇴치 운동, 농촌계몽 운동은 주로 누가 이끌었을까요? 네, 지식인. 그 지식인 중에서도 여러분 학생들이 주로 이걸 이끕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주말 때마다 농촌으로 내려가서 이 힘없는 농민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공부도 알려주고 민족의식 깨우쳐주는 거야. 얘들이 공부를 알려줄 때 얘들아 단순히 자 여러분 오늘 수학 공부합시다, 오늘 국어 공부합시다 하고 지식만 알려줬을까? 아니야. 우리의 글, 역사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이 나라의 실력이 길러지고 그렇게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농민들을 의식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런 건 일본이 좋아해 안 좋아해? 당연히 싫어하죠. 여러분들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무식해야 되는데 이건 농민들의 민족의식 깨우치고 있잖아. 그래서 일본이 이걸 되게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당시 우리 학생들이 이 실력 양성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이런 농촌 계몽운동을 펼칠 때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하기도 합니다. 야학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한 게 나온 시문이라는 사람이 만든 상록수라는 소설이야. 이게 이제 남주 여주, 여기서 여주의 이름이 최영신이가 그렇거든요. 이 남주랑 여주가 학생이야. 얘네가 방학 때 농촌 내려가서 이 농민들을 불러 모아서 막 그 공부를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해요. 한글도 알려주고. 근데 일본이 엄청 많이 탄압을 하거든. 막 건물 깨부시고 막. 그래서 여주인공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럼 이 남주인공이 내가 너의 목까지 농민들을 깨우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신문의 상독사람은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수능이 하나 나왔어. 거기서 이제 이 브나로드 운동을 묻는 문제였죠. 시문의 상록수는 이 동아일보가 진행했던 이 문맹퇴치 운동, 이 브나로드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특히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한 이 문맹퇴치 운동인 문자보급 운동, 브나로드 운동은 여러분들 연표 문제로 되게 잘 나와. 봐봐. 지금 우린 1920년대 공부하고 있어요, 얘들아. 1920년대 민족주의, 실력 양성운동 공부하는데 이게 주제로는 여기 묶여요. 근데 시기가
조선일보가 한 문자보급 운동은 1929년에 시작해서 34년에 끝나. 그러니까 20년도에 진행하긴 하지만 주로 30년대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동아일보가 하고 있는 브나로드 운동은 31년부터 34년까지야. 그러니까 20년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20년대랑 달라 시기가. 그래서 연표 문제 되게 잘 나와. 20년대 진행됐던 뭐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게 막 브나로드 운동이랑 같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닌 거야, 얘들아. 이런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민족주의가 했던 실력 양성 운동, 교육의 밀립대학 설립 운동, 산업의 물산장려 운동, 그리고 농촌 개봉 운동, 문맹 퇴치 운동, 조선일보가 했던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가 했던 브나로드 운동,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가 보기엔 민족주의가 하고 있는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좋게 보이지 않아요. 왜? 민족주의가 하고 있는 이 실력 양성 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진화론과 애국개몽 운동의 흐름을 따라가.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사회주의가 보기엔 우리 노동자 농민들, 우리 민중들이 가난하고 힘든 이유가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라?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다? 거기서 찾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 사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모든 투지와 돈을 지주랑 자본가들이 독점하니까 이런 불평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랑 농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돈과 토지를 독점하고 평등을 깨우치는 지주랑 자본가를 물리쳐야 한다. 싸우자 이거예요. 얘들아 봐봐. 이런 지주랑 자본가, 그 시대에 돈과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이 지주랑 자본가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대부분 다 친일파 일본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주랑 자본가를 타도하자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물리치자는 얘기로 가지고 누구를 물리치자는 거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들의 위에 있는 일본 타도로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동자야, 농민. 노동자들이 싸우는 걸 노동쟁의, 쟁의라는 건 파업, 스트라이크를 말합니다. 그 농민들이 하는 농민쟁의. 이 농민쟁의는 다른 말로 소작쟁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노동운동, 농민운동, 노동쟁의, 소작쟁의 다 일단 큰 틀에서 정리하고 간다면 큰 틀에서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1920년대 이 운동 초반에만 해도요. 이 노동운동, 농민운동 모두 어떤 측면에 집중을 하느냐?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 투쟁. 여기에 집중을 해요. 둘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방향의 투쟁이다? 경제적 방향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내거는 구호를 볼까요, 여러분들? 이 노동자들이 20년대 내건 구호가 뭐야? 월급 올려주세요. 노동시간 줄여주세요. 같은 거야. 그리고 이 소작농들이 20년대 소작쟁이를 통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소작료를 낮춰달라. 경작권을 보장해라. 기억하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일본에게 토지를 빼앗기고 그리고 소작농이 되었더니 경작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계안부 계약제가 되어서 지주들의 갑질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한번 땅을 빌려주면 경작권 뺏어가지 마라. 그리고 소작료 좀 작작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야. 특히 20년대에는 산미증식 계획으로 비료대금이랑 수리조합비를 부담하면서 더 많은 소작료를 부담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일본은 이런 사회주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이에요. 여러분이 일본이라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중에 누가 더 싫어요? 당연히 사회주의가 더 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결국 문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실력 양성운동, 나의 실력을 기르자라고 나가지만 사회주의는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뒤엎자고 나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는 더 심각한 애들인 거야. 더 무서운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사회주의는 애초에 타협 대상이 아니었어. 아무리 민족 분열과 이간책, 가식을 떠는 문화통치 시기지만 일본은 사회주의에게만큼은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20년대 이런 사회주의를, 이 위험한 사회주의를 때려잡기 위해 나온 게 뭐예요? 그죠? 치안유지법이야, 얘들아. 이래서 나온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으로 일본이 이런 노동운동, 사회주의의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철저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탄압을 받던 이런 노동, 농민운동이 점차 깨닫게 됩니다. 뭐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구나. 단순히 월급이 올라간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준다 그래서, 소장료가 준다 그래서, 경제권이 보장받는다 그래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 문제를 진정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굴 몰아내야 된다?
일본을 몰아내겠구나. 이 모든 불평등의 문제는 일본이 이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일본이 지주랑 자본가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대에는 이런 운동이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 항일 투쟁으로 나아가게 돼요. 바로 정치적인 투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야. 정치적인 투쟁.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사회주의가 던 노동농민운동은 1920년대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경제적인 생존권 투쟁이었다면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당하면서 30년대 가면은 정치적인 항일투쟁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구호도 바뀌어요. 30년대 가면 노동운동 봐봐. 일본 자본과 타도해라. 계급해방. 농민운동은요. 식민지 지주제 철폐해라. 토지를 나눠달라라고 하는 근본적인 얘기를,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1920년대 노동운동부터 볼게요. 1920년대 노동운동 주로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 투쟁, 경제적인 투쟁을 했다라는 건데, 이 20년대 이러한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이끌던 단체는 바로 조선 노동총동맹입니다. 여기 나오죠? 조선 노동총동맹. 얘네야, 얘들아. 자, 그리고 이 조선 노동총동맹이 있었을 당시에 대표적으로 발생했던 노동운동이 바로 뭐냐면 원산. 원산 어딘지 알죠? 그 원산학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사립학교였던 원산학사 있죠? 강화도 조약의 개항장이었던 그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일으킨 원산 노동자, 글씨 다시 쓸게요. 원산, 아이고 이것도 지워졌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거예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래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이 조선 노동총동맹이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920년대 농민투쟁을 보러 갈게요. 농민쟁이. 1920년대 농민운동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먹고 사는 생존권 투쟁, 경제적인 투쟁에 집중을 했고요. 당시 농민쟁이를 이끌던 조직이 바로 조선 농민총동맹입니다. 여기 나오죠? 조선 농민총동맹. 근데 얘들아, 이때 있었던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바로 뭐냐면 암태도. 이거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 암태도에서 소작농들이 벌인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거예요. 자, 특이한 게 암태도 소작쟁이는 일본인 지주가 아니라 조선인 지주를 대상으로 싸운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조선인이었지만 굉장히 악덕 친일파 지주였거든. 그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일본 그 공장주를 대상으로 싸운 거예요. 당시 원산 노동자 총파업 때 일본 노동자들이 도와준 거 알아? 내가 말했지. 사회주의는 핏줄이 아니라 계급의 그 해방을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일본 노동자들이 조선 노동자들이 우리 동지다 이래가지고 일본 노동자들이 이거 막 도와줘요. 일본뿐만 아니라 막 프랑스에서도 도와주고 그래. 아무튼 암태도 후작쟁이인데 얘들아 봐봐. 암태도 후작쟁이가 일어난 시기 조선 농민총동맹이 결성되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OX 퀴즈, 조선 농민총동맹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주도했다, 이끌었다, 계획했다, 지원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들아 이거 주의해. 봐봐 얘들아. 조선 노동총동맹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주도했다, 계획했다, 지원했다. 그건 맞는 얘기야 얘들아. 근데 조선 농민총동맹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지원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암태도 소작쟁이가 먼저 나왔고 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계기로 암태도 소작쟁이 이후에 조선 농민총동맹이 결성이 돼요. 이런 거야. 정리 좀 해줄게요. 맨 처음에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나와있어. 얘가 적어놨어 얘들아. 여기 이미 여기 이 내용 좀 더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걸 교실에 설명하니까 좀 헷갈려 하길래 얘들아 원래 우리나라에 초창기만 해도 조선 노동자 농민의 단체였어요. 노농총동맹이었어. 그치?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 뭐가 터진 거야? 그치? 암태도 소작쟁이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동자 농민들의 규모가 커진 거야. 농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조직의 규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노동자랑 농민을 하나의 조직으로 관리하기엔 너무 조직이 커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리시켜서 전문적으로 구분하자.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 이후에 이 노농총동맹이 조선 농민총동맹, 조선
노동총동맹으로 구분된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리고 이 노동총동맹이랑 농민총동맹 결성된 이후에, 이 노동총동맹이 결성된 이후에 뭐가 터진 거야? 그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터진 거야. 순서가 이래, 얘들아. 이런 순서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암태도 후작쟁이 1923년 4년, 조선 농민총동맹이 1927년, 노동총동맹도 1927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29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기가 갈라진다고, 얘들아. 그래서 이게 한번 한는 검에 나온 적 있어요. 암태도 후작쟁이 자료를 주고 맞는 거를 골라라 해놓고서는 조선 농민총동맹이 주도했다, 이끌었다, 계획했다. 이러면 틀린 거잖아, 얘들아. 마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주도했다, 이러면 틀린 거듯이. 그죠? 이게 선후관계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선 농민총동맹은 암태도 후작쟁이가 주도했다라는 거야. 조선 노동총동맹이 결성된 건 24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선후관계 구분해라. 농민총동맹은 암태도 후작쟁이를 주도한 게 아니다. 오히려 암태도 후작쟁이가 발생한 이후에 농민총동맹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런 생존권을 중심으로 하던 경제적인 투쟁을 하던 노동 농민운동이 일본의 탄압 이후에 30년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정치적인 항일 투쟁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30년을 넘어가잖아. 이런 노동 농민운동을 이끄는 이 주체도 바뀌어. 혁명적 노동조합, 혁명적 농민조합. 이거는 비합법적인 폭력투쟁이라는 거야.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정말 폭력적인 투쟁을 하는 지하조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일본이 사회주의는 힘으로 찍어 누르지만, 이 치안유지법으로 민족주의한테도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를까요? 아닙니다. 민족주의에게는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를 필요가 없어. 왜? 민족주의가 하고 있는 실력 양성 운동은 뭐에 기반한 거야? 사회진화론에 기반한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얘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살살살살살 이간질 시키면 돼. 이게 문화통치의 시그니처였잖아, 얘들아. 그래서 일본이 사회주의는 치안유지법으로 찍어 누르지만 이 민족주의는 문화통치의 분열과 이간책을 적용을 시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애초에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 얘들아. 그리고 가해자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거잖아, 실력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문화통치로 인해 이 민족주의가 분열하게 됩니다. 뭐랑 뭐로 분열하게 되냐? 타협적 민족주의,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하게 돼요.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타협적 민족주의 이런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자. 현실이 뭔데?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식민지배 당하고 있다는 현실? 그치,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리고 그 현실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 일본이 쳐준 그 테두리, 일본이 허락해준 그 범위 안에서 뭐만 하자? 자유와 자치를 누리자. 일종의 자치론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타협적 민주주의 뭐라고요? 일본의 식민지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자치와 자유를 누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뭐야? 일본에게 조금 더 넓은 자유와 자치를 달라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 타협인 거야, 얘들아. 자, 이건 결국 뭐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독립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자, 당시 나왔던 이런 자치론, 여기 뜻 적어놨죠. 일본의 식민지배 인정하고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자치권을 얻자는 주장인데, 대표적인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이 여기 나오는 자료, 이광수가 말하는 민족적 경륜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조선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게 우리 주장이다. 여러분, 이광수 이 사람 친일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3.1운동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도쿄에서 나왔던 28 독립선언 있죠. 유학생들이 했던 그 28 독립선언을 이끈 게 이광수야.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이렇게 친일파로 변절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회진화론의 무서운 점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일본과 타협하자니, 그 독립을 포기하자니 말도 안 된다. 절대로 일본과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독립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본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독립을 포기할 수 없다는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건 민족주의도 지금 일본의 이런 이간질로 인해서 이런 배신자들이 나오고
분열되고 위기를 맞았죠. 자, 여러분 봅시다. 지금 1920년대 민족운동.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각각 본인들이 옳다는 대로 따로따로 움직였어요. 민족주의는 실력 양성운동, 사회주의는 노동, 농민운동. 근데 지금 둘 다 위기를 맞았죠. 사회주의는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탄압을 받으면서 저 터지고 있고 두드려 맞고 있고, 민족주의는 일본의 이간질로 인해서 타협적 민족주의라는 배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 이러니까 이렇게 위기에 빠진 남아있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이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 간에 힘을 합쳐야 한다, 연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들이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비록 생각은 정말 다르지만, 정말 차이가 많았죠. 이들은 정말 생각이 달라.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절대적인 목적이 같잖아. 누구로부터의 독립?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 독립이라고 하는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힘을 합쳐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야. 이게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오직 유일당, 하나의 당만 있으면 된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갈라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는 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합작,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 좌우합작 운동, 같은 말입니다. 민족유일당 운동, 좌우합작 운동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 좌우합작 운동의 흐름 아래 나오는 게 다음에 공부할 60만세 운동, 신간회예요. 여기 나오죠. 민족유일당 운동, 이념과 사상의 차이를 넘어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보시고, 자, 여기 뒤에 자료를 좀 볼게요. 이제 자, 민족주의가 했던 실력 양성 운동, 그 중에서도 교육에 관련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여기 밀립대학 설립 기성의 발기치지서가 나오죠.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은 고등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한다?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게 나오고, 또 여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조선 사람 조선 광목. 광목은 태극성,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물건을 쓰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물산장려 운동을 누가 비판했다고 했죠? 사회주의가 비판했다고 했죠. 사회주의가 이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했던 자료,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이걸 주고서 물산장려 운동을 묻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물산장려 운동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 나오죠. 그 외에도 학생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농촌 계몽운동, 학생들이 농촌 계몽운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고, 이 분화로드 운동, 문자보급운동 나오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 암태도 푸작쟁이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20년대 30년대 노동 농민운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제가 여기다가도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간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족주의가 있던 실력 양성 운동, 교육에서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교육에서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산업에서의 물산장려 운동,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봤고요. 사회주의가 하던 노동 농민운동, 2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 30년대에는 정치적인 항일투쟁, 그리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 암태도 푸작쟁이, 조선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 이런 관계성 분명히 기억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탄압받던 사회주의와 일본의 이간질로 분열된 배신자들이 등장해서 위기에 빠진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우리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는 민족유일당 운동,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45번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